40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 후 손주의 학원을 통해 다시 만난 제자.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힘 있는 어른이 되어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브릴리언트 학원 장학생 반 아이들. 저는 다시 교단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교실이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무섭지?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너무 몰랐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만난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된 진짜 어른의 책임을 조심스럽게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어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재현아, 선생님 기억나니? 그날 저는 40년 만에 제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기억하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손주 민준이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이른 햇살이 따뜻했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3년. 딸아이가 이혼한 후 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민준이의 아침과 저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민준아, 밥 먹어야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9살 아이답지 않게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저 잠이 덜 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어디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은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먼저 가야 해. 학원 잘 다녀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네. 서희는 저를 힐끗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항상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괜찮아. 내가 더 힘든 거 아는데 뭘. 민준이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일이나 신경 써. 네. 다녀오겠습니다. 서희가 현관문을 나서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저는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민준이를 학원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브릴리언트 영재 아카데미라는 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명문대 합격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깨끗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들어갈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끝나면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민준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학원 건물 3층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깨끗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벽 쪽에 바짝 붙어서 그때 교복 입은 아이 하나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더니 무언가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뭐라고 하자 민준이는 자신의 필통을 꺼내 그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저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왕따. 그것도 교사가 보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은밀한 폭력.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성급하게 나서면 민준이만 더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서 3층 창문을 주시했습니다. 1시간 동안 본 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업 시간에도 늘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다른 아이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오후 7시 학원이 끝나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여기.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다가. 같이 집에 가자.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네.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어? 민준이가 멈춰섰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는 숨기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할머니, 저희 반에는요. 돈 많이 내는 VIP 친구들이 있어요. 민준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장학생이라서 학원비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저한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VIP 친구들이 심부름 시키면 저는 해야 해요. 안 하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서 장학생 자리에서 쫓아낸대요.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 힘들잖아요. 민준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준아, 잘 말해줬어. 할머니가 알아볼게. 할머니, 괜히 나서지 마세요. 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9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출석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맡았던 1학년 일반 아이들의 출석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재현. 학원 현판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출석부 안쪽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1학년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시락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도 꼭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래요. 마이너스 재현이 올림. 재현이, 내가 그 학원 원장이 된 거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재현이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늘 놀림받고 도시락을 빼앗기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다른 아이들을, 내 손주를 괴롭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학원을 방문해서 박재현 원장을 만나기로. 4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브릴리언트 영재 아카데미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벽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왜 오셨어요? 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옛날 제자라서요. 최은경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은 직원이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3층 원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원장실이라는 금빛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쪽 커다란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넘긴 머리. 박재현. 40년 만에 다시 본 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재현아. 아니, 원장 선생님.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냥 재현이라고 부르세요. 선생님께서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재현이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재현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이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 아, 그러시구나. 그게 누구죠? 강민준이라고. 재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장학생 반에 있는 아이요. 그 말투에는 무언가 차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아, 솔직히 말할게. 민준이가 학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한다니요? 무슨 일인데요? 다른 아이들이 민준이를 좀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 재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 다 예민해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준이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현아, 선생님이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어. 민준이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단다. 물론 선생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학원은 실력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경쟁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경쟁? 네. 상위권 아이들은 더 좋은 반으로 올라가고 하위권 아이들은 기본 반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서열 같은 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재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현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이들끼리 서열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재현이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 세대의 교육 방식이랑 지금은 다르거든요. 요즘은 실력이 곧 경쟁력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아직 9살이야. 그 나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보호자니. 선생님, 재현이가 갑자기 말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존댓말 뒤에 숨기지 않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장학생입니다. 학원비를 한 푼도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VIP 반 아이들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다녀요. 선생님이 학원 운영자라면
어느 쪽에 더 신경 쓰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선생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도시락 빼앗기고 그렇게 바닥을 기어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 학원이에요. 돈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명문대 보내려고 줄을 서는 곳. 저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재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이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아, 선생님, 민준이 일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심한 괴롭힘이 있다면 주의는 주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가 계속 여기 다니고 싶으면 적응을 해야죠. 그게 싫으면 다른 학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재현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학원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0년 전 재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현이는 돈과 권력에 물든 차가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제 손주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민준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민준이가 며느리 서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니면 안 돼? 민준아, 그 학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장학생으로 뽑힌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하지만 엄마, 나 거기서 친구들한테. 민준아,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한테 미안해. 다른 학원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조금만 참아. 응? 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엄마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위해 또 참겠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며느리 서희의 메신저를 무심코 확인했습니다. 서희가 로그아웃을 안 한 채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브릴리언트 학부모 단톡방. 최신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과학경시대회 은상 받았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우리 애는 영어 에세이 대회 금상 받았는데 원장님이 직접 첨삭해 주신 덕분이에요. 장학생 반 애들 심부름은 잘 시키고 있나요? 키읔키읔 우리 돈 내고 다니는 건데 그 정도 혜택은 있어야죠. 맞아요. 우리의 말로는 장학생들이 VIP 애들 가방도 들어주고 청소도 대신 해준대요. 당연하죠. 돈도 안 내면서 좋은 교육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히읗히읗.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학부모님들 다음 주 입시 설명회 때 특별 입시 컨설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P 회원님들께만 드리는 혜택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특별 전형 그거 맞죠? 네.
자세한 건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출석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재현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착하게 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는 힘을 얻은 후 그 힘을 약자를 짓밟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 아이를 이번에는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선생님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 여자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손, 소박한 옷차림.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큼은 40년 전 처음 교단에 섰던 그날의 최은경 선생님과 같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기자, 변호사, 교수, 그리고 제자들.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김현우 마이너스 교육부 장학관. 제가 20년 전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당시 문제아였지만 지금은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야, 최은경 선생님이야. 선생님,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현우야, 선생님이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물론이죠. 뭔데요? 사설학원 관련 민원 접수하는 절차 좀 알려줄래?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번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은 마이너스 교육 전문 기자. 10년 전 제가 교사 연수 강의를 할 때 만났던 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 씨, 혹시 사교육 비리 관련 취재 계획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 씨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있죠. 왜요? 제보하실 건 있으세요? 있어요. 아주 확실한 거.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오전 내내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청, 언론사, 학부모 인권단체까지 4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전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학원 내부의 실체를,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다시 부릴 리언트 영재 아카데미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예, 자원봉사요? 네. 제 손주가 여기 다니는데 제가 시간도 많고 해서 학원 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직원은 당황한 표로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보통은 VIP 학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요. 저도 손주 교육에 관심 많아요. 청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5분 후 직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주로 교실 정리, 간식 준비 같은 일을 도와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VIP 고객 전용 상담실로 안내받았고
담당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은경 고객님, 오랜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부동산 자산 중에서 현금화 가능한 건 얼마나 되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부동산 세 채의 시가총액이 약 48억 원이고요. 주식 포트폴리오가 약 7억 원입니다. 즉시 현금화 가능한 금액은 약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억 원만 당좌예금으로 옮겨주세요. 급하게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월급의 70%를 저축했습니다. 단 한 번도 호화로운 옷을 사거나 비싼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손주를 지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브릴리언트 영재 아카데미에 자원봉사자로 출근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저를 그저 민준이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3층 VIP 교실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교실은 일반 교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최신 컴퓨터, 에어컨, 정수기, 심지어 간식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복도 끝 장학생 반 교실은 낡은 책상과 의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교실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칠판 옆 게시판에는 VIP 전용 특별 입시 컨설팅 안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 비용 1회당 5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학원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원장실에서 나오는 학부모들의 표정, 복도에서 나누는 선생님들의 대화, 쉬는 시간 VIP 반 아이들이 장학생들에게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원장실 앞을 청소하다가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서울대 추천서 쓰시는 거 맞죠? 그럼요. 1,000만 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써드려야죠. 근데 그 학생 내신이 좀 괜찮아요. 제가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생활기록부 조금 손보면 돼요. 저는 청소를 멈추고 원장실 문 앞에 핸드폰을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자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학부모 단톡방 캡처 화면. 지은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사 쓸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아니, 이 정도면 단독 특종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40년 교직 생활이 헛된 게 아니죠. 지은 씨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도하면 그 학원 폐업될 겁니다. 원장도 사법 처리될 거고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혹시 그 원장이 선생님 제자라는 거 아시죠? 알아요. 4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교육청 장학관 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학원 관련해서 교육청에 정식 감사 요청 넣었어요. 고마워, 현우야. 근데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응. 그 학원 원장이 선생님 제자라는 거 맞죠?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맞아.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는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거야. 며칠 후 저는 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브릴리언트 학원의 젊은 보조교사 김지우. 학원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저는 지우 선생님을 마주했습니다. 26살 갓 교육대학을 졸업한 초임교사. 할머니, 저를 왜 따로 부르셨어요? 지우 선생님,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알고 계시죠? 지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VIP 아이들이 장학생들을 괴롭히는 거, 원장이 학부모들한테 돈 받고 불법 입시 컨설팅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저 그만두면 다음 달 월세도 못 내요. 선생님, 저는 지우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맞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아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세요. 지우 선생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전에 재현이라는 제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났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해요. 선생님도 저랑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지우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학원 내부 자료들 있는 거 다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증언해 주세요. 원장님이 알면 저 당장 잘릴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주아동센터 설립준비위원회 마이너스 최은경. 이게 뭐예요? 학원이 망하면 저는 그 자리에 아동센터를 만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공간이요. 그리고 센터장 자리는 선생님께 드릴게요. 지우 선생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세요?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거짓말로 아이들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지우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 언론 보도, 내부 증언, 그리고 증거 자료.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김지우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밤 10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자료 다 복사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원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최근에 이상한 사람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원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선생님도 조심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눈치챘다는 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원 입구에 서 있던 보조교사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아니, 적대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학원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평소처럼 학원 앞 벤치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최은경 할머니시죠?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VIP 반 학부모예요. 할머니께서 요즘 학원 청소 봉사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학원에 무슨 불만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상하게 학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신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를 하려면 이곳저곳 다녀야죠. 그렇겠죠.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 VIP 학부모들이요. 이 학원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우리 뜻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장학생 할머니가 괜히 나서서 학원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민준이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그리고 교묘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팔뚝에 시퍼런 멍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VIP 반. 준혁이가요. 제가 준혁이 가방을 안 들어줬다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복도에서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선생님들은 뭐 했어? 못 봤어? 봤어요. 근데 준혁이 엄마가 VIP라서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민준아, 할머니가 병원 데려갈게. 어디 더 다친 데 없어? 할머니, 병원 가면 또 돈 들잖아요. 괜찮아요. 9살 아이가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며느리 서희가 민준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원에서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민준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그래서 일주일 정학이래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민준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때린 거 아니라고. 당연하지. 민준이가 먼저 때릴 리가 없어. 근데 학원에서는 VIP 반 준혁이가 증인들도 있다고. 민준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민준이 장학생 자격도 박탈될 수도 있대요.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서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머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우린 돈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없지 않아. 저는 서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한테는 40년 교직 경력이 있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야, 엄마가 사실은 돈이 좀 있어. 많이.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평생 모은 돈이야.
너한테도 민준이한테도 말 안 했어. 괜히 돈 있다고 하면 너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얼마나요? 50억 정도. 서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서희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월급의 70%를 저축하고 투자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민준이를, 아니 모든 아이들을 지키려 한다는 것. 어머니. 저는 서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서희야. 엄마가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한테 너무 의지하고만 있었어요. 저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게. 제대로 끝낼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학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로서가 아니라 민준이 보호자로서 찾아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재현 원장이 책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실 줄 알았어요.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일로 오셨죠? 그래. 재현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솔직하게요? 재현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뭐 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요. 교육청에 제보하고 언론사에 연락하고 우리 보조교사까지 포섭하려고 하셨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 했어.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40년 교직 경력이 이렇게 쓰이는 건가요? 재현아. 저는 재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너도 이 학원도 끝이야. 끝이요? 재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움직여요. 제가 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보 묻힐 거예요. 언론 보도, 우리 학부모 중에 방송사 임원 3명 있어요. 다 막을 수 있어요. 재현이는 책상에 기대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민준이는 이미 이 학원에서 퇴출됐어요. 폭력 행사로. 그건 조작이잖아. 증인들이 있어요. VIP 반 아이들 5명이 다 봤대요. 민준이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그리고 다른 학원들한테도 다 통보할 겁니다. 민준이가 문제아라고. 그럼 민준이는 어느 학원도 못 다니게 되겠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현아, 넌 정말. 선생님, 재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40년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거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이한테도 서희 씨한테도 안 좋아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3층 교실에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자 이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 씨, 기사 내일 보도할 수 있어요? 내일요? 그렇게 급하게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장학관 현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왜요? 현우야, 교육청 감사 언제 나와?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거 당길 수 있어? 힘들긴 한데 제가 위에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세요? 아이가 다쳤어, 현우야. 더 이상 기다리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밤 11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우 선생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원장님이 저를 해고했어요. 뭐라고요? 오늘 갑자기 불러서 당장 나가라고. 지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약속드린 거 기억하시죠? 센터장 자리. 하지만 선생님이 모아주신 자료들, 그거면 충분해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된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작게 적었습니다. 미안해, 재현아.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쳤어.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 이지은 씨였습니다. 선생님, 기사 나갔어요.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저는 서둘러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득 제목이 보였습니다. 명문학원의 민낯, VIP와 장학생 차별, 불법 입시 컨설팅 정황 포착.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학부모 단톡방 캡처 화면이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인가요? 우리 아이도 저기 다니는데. 충격입니다. 원장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브릴리언트 영재 아카데미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분노한 학부모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원 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고 직원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장 나와.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한 거야? 학부모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학원 건물 3층 원장실 창문으로 박재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현이는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육청 장학관 현우였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브릴리언트 학원 학부모 중에 국회의원이 있고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랑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일단 내부 조사로 전환한다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아니야,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현이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이번에는 기자 이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기사가 내려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위에서 삭제 지시가 내려왔대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 되게 막았고요.
학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 광고주 중에 브릴리언트 학원 VIP 학부모 회사들이 있어서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무력해서. 괜찮아요, 지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아까 있던 취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학부모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학원 문이 열려 있었고 평소처럼 아이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아서 3층 원장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도 모은 증거들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진실도 묻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교에서. 서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이 학교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대요. 브릴리언트 학원 아이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소문을 퍼뜨렸대요. 민준이가 폭력적인 아이라고. 서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민준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저는 서희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들어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민준아.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9살 아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민준아,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나쁜 애라고 그래요. 엄마도 매일 울고,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요. 할머니, 저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아무도 안 힘들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 일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 할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강하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강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50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재현이의 권력을 막을 수 없다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은경 선생님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브릴리언트 학원 건물주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건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선생님 자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당한 자산가이시더군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신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은경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건물주님께서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건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재현 원장의 행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원이 월세를 잘 내주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보고 제 양심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건물주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브릴리언트 학원과 제가 맺은 임대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이 건물을 팔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아동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세는 30억인데 선생님께는 20억에 드리겠습니다. 제 양심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다만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졌습니다. 20억 원. 제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쓰면 저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돈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선생님. 사겠습니다. 그 건물 정말이십니까?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다음 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 주십시오. 박재현 원장한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아이들을 지킬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을 이제 제대로 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 서희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어머니? 브릴리언트 학원 건물을 샀어.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20억 주고 샀어. 다음 주면 박재현 원장은 쫓겨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자리에 민준아동센터를 만들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공간. 서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20억이면 어머니 재산 거의 다 쓰신 거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많이 안 살잖아. 어머니, 농담이야. 저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야. 민준이를, 그리고 민준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쓰는 거야. 하지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어. 너한테도 민준이한테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더라. 진짜 유산은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있지. 민준이 잘 돌봐줘. 그리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할 거야. 일주일 후 박재현 원장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학원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층 원장실 창문으로 재현이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현이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현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학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현이가 책상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래. 건물을 샀다고요? 20억 주고 샀어. 재현이가 비웃었습니다.
선생님, 설마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가 그런 돈이 있을 줄은. 있었어. 평생 모은 돈이야. 저는 재현이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재현아, 이제 넌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해. 다음 달까지. 선생님,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망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40년 전 그 착했던 재현이로. 그건 불가능해요. 가능해.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재현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주아동센터 설립준비위원회 마이너스 최은경. 이 센터에서 진짜 교육을 하고 싶어. 돈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현아, 너도 함께하지 않을래? 재현이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전 이미. 알아. 넌 이미 많이 변했어. 하지만 사람은 다시 변할 수 있어. 저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해봐. 언제든 연락해. 원장실을 나와서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도 보였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민준이. 저는 민준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건물 매입 계약을 한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은경 고객님, 박재현 원장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소송인가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부당한 계약 방해입니다. 총 손해배상 청구액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제가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께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현 원장이 정치권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현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오후에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박 원장 측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고 제 다른 사업들까지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지 않으셨나요? 네, 하지만 아직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원장 측에서 계약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선생님, 제가 약한 인간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근데 어머니, 제가 듣기로는 브릴리언트 학원 VIP 학부모 중 한 분이 우리 회사 대주주래요. 서희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민준이 학비도 생활비도.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이가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민준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온몸이 땀에 젖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꿈에서 준혁이가
엄마를 때렸어요. 그리고 저보고 보라고. 할머니도 다쳤어요. 9살 아이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꿈이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떨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학교도 무섭고, 학원도 무섭고, 할머니, 저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아무도 안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하지만, 민준아, 할머니 봐.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너는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사라지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민준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준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서 자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 아이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건 아닐까? 새벽 4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기사는 묻혔고 교육청 감사는 취소됐고 건물 매입은 무산 위기에 놓였고 며느리는 직장을 잃었고 손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의 소송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긴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교육청 장학관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현우야, 선생님 일을 도와드렸다는 게 문제가 됐대요.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으로 개입했다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현우야. 내가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지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지우 선생님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박 원장한테서 전화 받았어요. 무슨 전화? 복직시켜주겠대요. 그리고 급여도 2배로 올려주겠다고. 대신 할머니를 도운 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어떡하죠? 저도 월세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근데 할머니를 배신하는 건 할머니께서 약속하신 센터도. 저는 지우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세요. 네, 박 원장한테 돌아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선생님도 살아야죠. 제 욕심 때문에 선생님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지우 선생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우 선생님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식은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브릴리언트 학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3층 원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재현이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된 낡은 출석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40년 전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에게 손을 내민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으려 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서 출석부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미안해, 재현아. 그리고 출석부를 덮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안에 있던 분노와 결심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정의는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어머니, 잠 안 주무세요? 응, 너도? 네. 어머니,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응. 어머니는 후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신 거.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어, 서희야.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이렇게 됐지만 어머니께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결과보다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어머니, 우리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민준이만 지키면서 포기. 그 단어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소송? 합의하고 싶습니다. 합의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원장 측과 합의 조건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 잘 그렸다고. 민준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민준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박재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재현아, 선생님이 졌다. 내가 옳았어.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곳이었구나. 선생님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더 이상 싸우지 않을게. 그러니 부탁이야. 민준이만은 그냥 내버려둬 줄래? 최은경 선생님.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아이 박재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무법인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교복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최은경 할머니시죠? 그런데 너는 누구니? 저는 김수아예요. 민준이랑 같은 학원 다녀요. 장학생 반이요. 수아? 민준이가 말했던 맨날 우는 그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수아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편지요. 장학생 반 애들이 다 같이 썼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도 민준이처럼 맨날 맞아요. 마이너스 수아. 할머니가 학원에서 청소하실 때 저희한테 미소 지어 주셨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마이너스 지훈. VIP 애들이 저희 도시락 빼앗아 먹어요. 선생님들은 모른 척해요. 마이너스 예린. 편지는 총 12장이었습니다. 장학생 반 아이들 전부가 쓴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증인이 될게요. 마이너스 장학생 반 아이들 일동. 저는 수아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이 편지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은 아시니? 아니요. 몰래 썼어요. 왜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너희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미 매일 피해를 보고 있어요. 맞고 무시당하고 심부름하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달랐어요. 할머니만 저희를 봐주셨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용기를 내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합의서에 서명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선생님 왜 안 오셨어요? 박 원장 측이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합의 안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분명히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선생님, 승산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믿고 있어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학생 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학원에서 쫓겨나면 다른 데도 못 가요. 소문나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를. 사흘 후 12가정 중 6가정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일주일 후 저는 기자 이지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장학생 반 아이들의 편지, 부모님들의 증언서, 아이들의 상처 사진들. 선생님, 이번에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로 싸우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지은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이면 다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3일 후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학원 비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르포 기사였습니다. 장학생 반 아이들이 말합니다. 마이너스 우리도 사람입니다. 기사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가린 사진과 함께 그들의 육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VIP 애들이 저를 공짜충이라고 불러요. 쉬는 시간마다 심부름을 시켜요. 안 하면 선생님한테 일러 바쳐서 쫓아낸다고 협박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잘못인가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브릴리언트 학원 앞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아동 인권을 지켜라.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박재현 원장 사퇴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학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론의 압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브릴리언트 학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장학관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 나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그리고 선생님, 제 징계도 취소됐어요. 위에서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금요일 아침 교육청 감사팀이 브릴리언트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감사관들이 학원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교실과 장학생 반 교실의 차이, 회계장부의 불법 항목들, 그리고 원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입시 컨설팅 계약서들. 박재현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저는 박재현을 마주했습니다. 복도에서 단둘이. 재현이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됐어요? 만족하세요? 재현아.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망하는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신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40년 된 출석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선생님, 저도 꼭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래요. 재현이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변한 건지. 재현이가 벽에 기댔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이 저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재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절 괴롭히던 애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준이한테, 장학생 애들한테. 저는 재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 어떻게 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망쳤는걸요. 하나씩 하는 거야. 먼저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재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때문에 선생님도 힘드셨잖아요. 너는 내 제자니까. 선생님은 제자를 포기할 수 없어. 그날 오후
브릴리언트 학원 강당에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학부모 총회였습니다. 박재현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VIP 학부모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장학생 반 학부모들은 불안한 얼굴로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원장으로서, 아니, 한 명의 교육자로서 사과드립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이 학원에서 일어난 차별과 폭력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저는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상품으로 봤습니다. VIP 학생과 장학생을 차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장학생 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한 건 저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장학생 반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수아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이가 객석에 앉아 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40년 만에 다시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저는 강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왜?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뒤에서 장학생 반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수아, 지훈, 예린. 12명의 아이들. 할머니, 정말 센터 만드세요? 그럼. 약속했잖아.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희를 위한 곳이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곧 이곳은 비워질 것이고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준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건물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선생님,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물러난다니 이제 압력도 없고요. 20억 원. 제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40년 된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재현아, 다시 시작하렴.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이너스 선생님. 그리고 출석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브릴리언트 영재 아카데미는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학원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박재현 원장은 업무방해, 아동학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현이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저는 새로 문을 연 민준아동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영재 아카데미 간판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아동센터 마이너스 모든 아이는 소중합니다. 1층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수아, 지훈, 예린, 그리고 새로 온 아이들까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 저는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교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존중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존중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저는 교실 문 밖에 서서 그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지우 선생님은 더 이상 브릴리언트 학원의 보조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아동센터의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VIP니 장학생이니 하는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그곳에서 오후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센터 2층 작은 회의실에 25가정의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 택시기사 아버지, 공장 노동자, 청소 노동자.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이 센터는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못 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럼 선생님께서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진짜 필요한 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저 아이들의 웃음이에요.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센터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40년 된 출석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들. 40년 전 제가 처음 가르쳤던 1학년 일반 아이들. 그 중에는 박재현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센터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그랬니? 서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너? 네. 제가 회계 일을 좀 알잖아요. 센터 살림을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저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림을 받아봤습니다. 센터 건물 앞에 사람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민준이, 그리고 많은 친구들.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민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할머니, 저 이제 학교에서도 괜찮아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센터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민준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하자. 일주일 후, 저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소자 복을 입은 재현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재현이도 반대편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재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실 줄 몰랐어요. 왜? 제자가 힘들 때 선생님이 안 오면 안 되지. 재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정말, 알아. 저는 가방에서 40년 된 출석부를 꺼냈습니다. 유리창에 대고 펼쳤습니다. 박재현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페이지. 선생님, 그게, 재현아, 기억나니? 40년 전에 내가 선생님한테 쓴 편지. 네.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썼지.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가 됐어요. 아니야, 재현아. 저는 출석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저는 이미 재현아, 선생님이 40년 전에 내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데 쓰는 거야. 선생님이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 그래서 넌 길을 잃었고.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선생님도 책임이 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아, 여기서 끝내지 마. 다시 일어나. 어떻게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나가면 진짜 교육자가 되어봐. 재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넌 이제 알잖아. 잘못된 교육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교육자가 될 수 있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40년의 교직 생활, 수천 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단 한 명, 박재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르침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넘어짐도 그 가르침의 일부라는 것을. 한 달 후 민주아동센터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내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민준이가 종이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원에서 공짜충이라고 불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민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나중에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의 결실이구나.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 선생님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쐬고 있어. 지우 선생님이 제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이들 발표 보셨죠? 맞지. 대단하더라. 저도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변한 게 아니야, 지우 선생님. 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저랬던 거야. 다만 환경이 그 아이들을 짓눌렀던 거지.
환경이 바뀌니까 아이들 본래의 모습이 나온 거야. 지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아니야, 우리가 함께 배운 거야.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서 40년 된 출석부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박재현. 저는 그 이름 옆에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재현아, 선생님은 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 늦지 않았어. 마이너스 최은경 그리고 출석부를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덮을 때였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서희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새 친구 사귀었어요. 그래, 어떤 친구? 전학 온 애인데요. 혼자 있길래 제가 말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는 거야. 서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센터 회계 정리하면서 봤는데요. 어머니 자산이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부자야. 네, 너희들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밤 11시 저는 잠들기 전에 창가에 섰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차별받는 아이들. 저는 그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닿는 곳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40년 교직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아동센터로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 여자의 얼굴, 흰 머리,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처음 교단에 섰던 그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저 박재현입니다.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교육학 책들을요.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재소자들 중에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는 길일까요? 재현 올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재현아. 그게 맞는 길이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선생님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민준아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 품었던 꿈.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 그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이 작은 센터에서만큼은 그 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25명의 아이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니까. 새로운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하얀 페이지에 25 아이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수아, 지훈, 예린. 각각의 이름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너는 소중한 아이야. 40년 전 제가 박재현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 이번에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교육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